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화기구 스트렝스닝 미케니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앞부분에 대해서 좀 나갔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또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기구를 다시 복습하는 겸해서 다시 보게 되면요, 크게 이제 대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유명한 게 이 고용 강화, 두 번째가 석출 강화 또는 분산 강화, 세 번째가 결정립 미세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공 강화, 다섯 번째가 마르텐 사이트 강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복합재 강화, 이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합금 성분을 조절해 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 고용 강화와 석출 강화 두 가지로 거의 이제 나뉠 수가 있고요. 요런 이제 결정립 미세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가 세트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 강화, 그 다음에 석출 강화가 좀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 고용 강화를 보게 되면요, 고용 강화라는 거는 이제 고체 내부에 용해된다, 녹는다라는 것이 되겠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환형, 두 번째는 침입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환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치환형이 되겠고, 침입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기가 작아서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침입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고용한, 그래서 얼마만큼 녹일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물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탄다고 해도 어느 일정량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녹지가 않죠.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서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용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환형이냐 침입형이냐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크기가 한 대략적으로 15% 이내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면은 치환형이 되겠고, 차이가 이제 크면은 침입형이 되겠습니다. 침입형의 대표적인 예는 철에 들어가는 탄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침입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정구조, 화학적 친화력, 가전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치환형에 있어서 왜 강도가 증가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변형장 이론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 필드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게 되면은 길이 막히게 되겠죠. 그럼 자동차들이 잘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제 전위 이론, 그래서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잘 움직이게 되면 쉽게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길이 좁아지거나 길이 구불구불해지게 되면 전위들이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전위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걸려 있게 되면은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도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에 해당하는 다른 원자들이 큰 것이 들어가든 작은 것이 들어가든 같은 사이즈가 들어가든 다 이러한 치환형에서 강화 효과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용 강화에 있어서 이 크기 차이가 클수록 고용 강화 효과가 당연히 더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원자가,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들어간 용질 원자의 양 등에 따라서 강화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좀 클수록 강화가 훨씬 더 많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철이라는 것에도 크롬이란 이런 것들을 넣는 것보다는 몰리브데늄 같은 것들을 넣는 경우 훨씬 더 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로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석출 강화입니다. 그래서 또 석출 강화 또는 이제 분산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석출 강화는 주로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그 비철 재료에서 흔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철강 재료에서도 세멘타이트와 같은 Fe3C와 같은 상이 석출되는 경우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석출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온도에서 용체화 처리를 한 다음에 온도를 크게 낮춰주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에이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분산 강화와 석출 강화의 차이는, 분산 강화는 파티클 자체가 열적으로 안정한 그러한 파티클이기 때문에 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석출되면 석출 강화겠지만, 그냥 열적인 영향 크게 받지 않아서 분산되는 효과만 있다라고 하면 분산 강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예는 이 알루미늄 소재, 듀랄루민, 항공용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 이제 용체화 처리를 하고요. 캔칭을 하게 됩니다. 캔칭을 하면은 실제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겠죠. 그거를 우리가 에이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에이징 하게 되면 미세하게 이렇게 석출이 되는데, 이 미세하게 석출되는 상들이 굉장히 큰 강화 효과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에이징을 하게 되면 커다란 상들이 석출되는데요. 이럴 때는 강화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냉각 속도를 천천히 해가지고 하게 되면, 캔칭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충분히 에이징을 해서 상이 석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천천히 냉각해 버리게 되면 이미 상이 석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에이징을 해도 크게 상이 또 석출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이징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무조건 용체화 처리를 하고 이제 캔칭을 해줘야만 당연히 나중에 석출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상태도에서 보면 이쪽에서 이제 용체화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갑자기 온도를 내려가지고 캔칭을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식의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 우리가 이제 GP라고 해요. GP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알루미늄에서 약간 디스크 형태, 매우 얇은 형태의 그러한 석출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얇은 디스크 형태가 GP존이라고 하죠. GP 영역이라고 하니까 GP존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요.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GP1, GP2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GP2까지 간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알루미늄 2000개의 경우에는 Al2Cu라고 하는 상이 바로 세타 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Al2Cu라고 하는 상은 세타 상으로 완전히 석출되게 되면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강도가 높으려면은 세타 더블 프라임이나 세타 프라임과 같이 이 강도가 높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상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GP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정합인 경우, 정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있던 그 원자들과 거의 라인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그릴까요? 그 원래 있던 라인과 똑같다는 거죠. 원래 알루미늄이 요 사이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GP존도 뭐 여기에 여기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GP존이다 라는 겁니다. 세타 프라임인 더블 프라임이나 세타 프라임 정도 되려면은 약간 이제 정합이긴 한데 조금 이제 훨씬 GP존보다는 제가 뭐 그림을 뭐 많이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훨씬 더 많아야겠죠. 훨씬 더 지금 뭐 대충 그린다고 2개밖에 못 그리지만 어쨌든 훨씬 더 좀 많은 정도가 되고, 세타 아예 이제 Al2C가 세타가 되게 되면은 세타라고 하는 새로운 상이 석출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상이 아예 이제 이렇게 석출이 돼버리고요. 이게 앞에 거랑 차이는 뭐냐면, 앞에는 이제 이건 완전 코히어, 그러니까 정합, 이거는 약간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요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정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incoherent, 정합이 아닌 부정합인데, 이거는 라인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원래 있던 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이니까. Al2Cu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라인은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요 밖에 있던 이런 라인인데 라인들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예 새로운 그러한 뭐 이게, 이건 원래 있던 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과 다른,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있던 거 다른 것이 새롭게 부정합인 것이 석출되기 때문에 이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타 프라임, 세타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 이런 게 생기면 막 길이 있긴 있는데 길이 좁아지는 뭐 그런 경우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뭐 처음부터 뭐 길 막아놓고 뭐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놔서 뭐 크게 뭐 강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안 준다. 조대한 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끔씩 그 디스로케이션 얘들 그냥 자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크게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러한 세타 프라임이나 세타 더블 프라임이나 프라임과 같이 미세한 석출상이 있는 경우에 강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고용 강화와 석출 강화에 대해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결정립 미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정립 미세화가 되면 왜 강도가 높아지느냐? 일단은 우리 결정립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립은 거의 이제 같은 그 방위관계를 가지는 원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의 친구들은 같은 라인으로 줄 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원자들도 같은 라인으로 줄 서 있고, 여기서 이 짙은 회색도 같은 라인, 그 다음에 옅은 회색도 같은 이 방향으로 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같은 그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레인인데 이 결정립 계는 요 바운더리 요런 데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요런 데가 결정립 계가 되겠죠, 그죠? 이게 결정립 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립 계는 원자들이 자리를 다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립 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의미는 원자들이 규칙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이 결정립 내부는 이 에너지가 낮겠죠, 안정한 상태인데, 결정립계는 에너지가 높은 불안정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영역이 되겠고, 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만약에 디스로케이션이나 이런 애들이 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다가 뭐 이 길을 따라가 볼게요. 계속 쭉쭉쭉쭉 이제 원자 한 칸씩 이렇게 갔는데, 일반적으로 이 결정립 계를 만나면 길이 끊긴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계속 갔는데 길이 끊겨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기서 막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다가 그 다음에 길 다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결정립 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보통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레인 사이즈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텐살 로어 일드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뭐 하부 항복 강도 증가한다, 즉 항복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항복 강도가 증가한다.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왜 항복 강도가 증가하지?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 홀이라는 사람과 패치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거고, 처음 이니셜이 있겠죠. 시그마 i.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항복 강도라고 하는 거는 K에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 디스로케이션에 가다가 이 걸리는 현상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디스로케이션 파일업 티오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디스로케이션 파일업 티오리는 뭐냐면, 일단은 디스로케이션이 뭐 사실은 실제로는 뭐 결정립 계에서 주로 생기죠. 결정립 계에서 생기는데, 일단은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결정립 센터 중앙에서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생기는 소스가 있는 거예요. 소스가 있는데, 자, 디스로케이션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길, 그래서 뭐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도 하고 프리웨이라고도 하는, 이거 프리, 자유롭게, 자유롭게, 프리,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뭐라고 했냐면 패스라고, 통로죠, 통로. 프리 패스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시속 100km로 쭉 달리는데 앞에서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앞에서 보면은 저 앞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막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브레이크 안 밟으면은 이제 사고가 나니까 점점 얘들은 이제 천천히 가야겠죠. 천천히. 그래서 이제 뭐 가는 게, 여기 앞에는 완전 차 정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인 바운더리 있으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길이 막혀 있잖아요. 길 가다가 길 막혀 있네, 어떡하지?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길 뚫을 때까지, 나 이 길로 갈래,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되니까 쌓이는 거죠. 뭐랑 같은 겁니까? 설이나 추석 때 톨게이트에 자동차들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평균을 mean이라고 하죠, 영어로. mean free path. 평균적인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얘 주체를 붙여야 되니까 dislocation이죠, 얘가. 그래서 dislocation mean free path. dislocation의 평균 이동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dislocation 파일업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islocation에서 여기서부터 다른 이제 그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이제 다른 그레인을 넘어갈 때는 또 어떤 일정한 다른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죠? 될 텐데, 그럼 점점 여기 쌓이니까 디슬로케이션이 쌓이고 못 가고, 그러면 강도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디슬로케이션이 못 가니까 강도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즉 결정립 크기가 이렇게 큰 경우들,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결정의 크기가 엄청 큰 경우 요 케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결정의 크기가 작은 케이스 만들어 놓겠습니다. 결정의 크기가 조금 작고 미세한. 자, 그러면 디슬로케이션 평균 자유이동 거리가 결정의 크기가 크면은 한 요 정도가 뭐 이 전체 결정립 크기의 뭐 절반 정도 되는 크기죠, 그죠? 그럼 이게 뭐 2분의 1 D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 된다. 예를 들자면 이 정도가 한 뭐 2분의 1 스몰 D다 라고 하면은, 디슬로케이션 민 프리 패스가 여기서는 D인데, 여기 라지 D인데 여기 스몰 D죠. 그러면은 라지 D가 스몰 D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디슬로케이션 민 프리 패스가 줄어들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디슬로케이션이 점점 파일업 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립 미세화, 결정립이 크기가 작아지면 디슬로케이션의 평균 자유이동 거리가 줄어들고 디슬로케이션이 파일업 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면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거의 뭐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립 미세화를 하려고 많은 연구들을 하죠. 사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재료 연구에 있어서 결정립 미세화하는 연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결정립 미세화하면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안 바꿔도 되잖아요. 뭐 왜냐면은 뭐 석출 강화나 고용 강화 시키려면 합금 원소 더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짜게 먹으려면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뭐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레인 리파인먼트는 뭐 그런 거 아닌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로 비교해 볼까요? 똑같은 커피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제 뭐 1000번 저으면은 100번씩 저으면 1000번 저으면 달고나 커피 되잖아요. 똑같은 커피인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또 다르잖아요. 부드럽고. 그런 것처럼 결정립 미세화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결정립만 미세하게 만들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2배, 3배, 뭐 4배, 5배 이렇게 높아지니까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결정립 미세화가 왜 매력적이냐면 다른 그 석출 강화나 이런 고용 강화는 강도가 높아지는 대신 연신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상들, 뭐 상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상들이 다 이 강도를 높이는 데는 좋지만 다 취성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에 비해서는, 기지 조직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게 그 파괴 개시점이 됩니다. 파괴 개시점. 이런 상들이. 다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 결정립 미세화는 뭐 이 그레인 사이즈 작아진다고 해서 뭐 연신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따라서 뭐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면 강도도 증가하고 연신율도 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립 미세화를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조 공정 이런 데도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거든요. 뭐 전자 제어 처리 뭐 이런 거 하는 이유도 다 결정립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정립 계라는 것과 변형 거동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요. 이 모델 이름이 이제 애쉬비라는 사람. 밑에 뭐 써져 있긴 한데요. 애쉬비 모델입니다. 애쉬비. 애쉬비 모델이 뭐냐면, 왜 결정립 계가 많을수록 또 이 강도와 연신 동시에 향만 돼요. 향상.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이거 이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초기에 결정립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CB 모델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결정립이 이렇게 생기면 결정립끼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SCB 모델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땡기면. 그러면 얘들은 이거 움직여야 되니까 나는 일로 갈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나는 여기로 갈래. 난 여기로 갈래. 그 막 여기 빈 공간도 생기고 뭐 오버랩도 되고 막 겹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SCB 모델에서의 가정은 결정립 자체가 변형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본 겁니다. 결정립 자체가 변형이 되지 않는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이 얘들 움직이니까, 자, 이 오버랩이 되면은 결국에는 뭘로 해소해야 됩니까? 여기 디슬로케이션들이 막 생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빈 공간이 있어도 뭐가 생겨야 됩니까? 결국에는 다 디슬로케이션들이 생겨야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보면 다 결정립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디슬로케이션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과정이 되겠죠. 그럼 디슬로케이션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는 디슬로케이션 밀도가 높아지니까 많이 걸릴 확률이 생긴다. 따라서 강도가 높아진다. 또한 디슬로케이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신율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립 미세화 되면은 강도와 연신율이 동시에 향상된다라는 것을 이 SCB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결정립 그 형태도 변하죠. 그러니까 뭐 더더욱 이 모델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미 이렇게 디스로케이션들이 생겨버리는데, 변해버리는 것까지 이제 실제 상황에서 변해버리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디슬로케이션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슬로케이션 파일업 이론과 SCB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립 미세화가 되면 왜 강도가 증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 오스나이트 그레인과 그 다음에 그 결정립 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강에서 예를 한번 들어와 보는 겁니다. 일단 철강에서 이 석출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펄라이트라는 애가 있어요. 펄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페라이트랑 세멘타이트랑 이렇게 층상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을 펄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보게 되면 이 진주 있잖아요. 진주 조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다 해서 이름을 진주의 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펄라이트. 그래서 이제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카바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세멘타이트거든요. 이 세멘타이트가 석출됐습니다. 이 석출된 구조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층상 구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라멜라라고 합니다. 라멜라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펄라이트의 특징이고, 사실 이제 펄라이트라고 하는 게 뭐 공석점 이런 데 생기거든요. 그거는 뭐 더 맨 뒤 단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프라이어 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이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 단계 9라는 거죠. 9 오스나이트 결정립계. 그러니까 9 오스나이트 결정립계는 뭐냐면, 자, 원래 이 오스나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나중에 오스나이트가 그 상온에서 안정하거든요. 철강은 이제 상이 두 개로 나뉩니다.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로 나뉘는데, 페라이트는 여기도 있죠. 오스나이트는 FCC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CC, BCC를 왜 배웠는지 여기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라고 하는 애는 BCC입니다. BCC. 여기도 페라이트가 있죠. 그럼 BCC 플러스 이 세멘타이트니까 사실상 Fe3C죠. 이게 이제 상온에서 안정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많으면 Fe3C가 나오고, 탄소 함량이 적으면 Fe3C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 이제 FCC인 이 프라이오스나이트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FCC가 BCC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레인들이 굉장히 작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그레인들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한 부모 밑에 자식이 5명 낳아진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만약에 여기 이 성질이, 이것의 성질이, 커다란 것의 성질이 뭐 1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1-1, 1-2, 1-3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지, 막 1인데 갑자기 뭐 100이다, 1000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처음에 이러한 그레인들이 생길 수 있는 이 핵생성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사이즈 자체도 줄이면 더 좋죠. 그러면 더 그레인 사이즈가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냥 뭐 이 페라이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뭐 석출상 이런 것들도 이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에 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석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프라이오스나이트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그 오스나이트일 때 그레인 바운더리인 거죠. FCC일 때 뭐 이러한 그레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물론 이렇게 밑에 온도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개로 분화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립 미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공 경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 경화. 이 스트레인 하드닝, 그러니까 가공 경화. 스트레인 하드닝이랑 워크 하드닝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 스트레인 하드닝은 이제 변형률을 좀 더 강조한 거고, 워크 하드닝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한다,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콜드 워킹을 해야 돼요. 무조건 콜드 워킹. 콜드 워킹이어야 스트레인 하드닝. 콜드 워킹은 이제 냉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냉간 가공. 냉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낮은 온도냐, 재결정 온도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니고요. 재결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결정이라는 거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레인들이 다시 생성되는 정도로 높은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간 가공은 재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결정이 생긴다는 건 온도가 높으니까 원자들이 막 많이 움직여서 새로운 결정립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핫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냉간 가공, 열간 가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아변이다 그러면 이거 냉연이다, 뭐 열연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콜드 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에너지가 뭐 한 10% 정도 저장, 나머지 연료도 많이 방출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디슬로케이션 인터섹션. 디슬로케이션들이 서로 만나요. 디슬로케이션 가다가 뭐 얘가 가고 뭐 얘가 가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뭐 지나갔더니 얘는 뭐 이렇게 꺾여 있고 쟤는 또 뭐 이렇게 꺾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슬로케이션들이 아니면 또 탱글 막 걸려 있는 거. 디슬로케이션 서로 걸려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막 서로 못 움직이고, 요런 경우가 이제 디슬로케이션 탱글. 이런 강도 엄청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이 디슬로케이션 덴시티. 디슬로케이션이 밀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탱글하게 이제 탱글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바로 이 셀 스트럭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 셀이다 그러면은 디슬로케이션들이 잘 뭉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디슬로케이션 밀도가 높고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슬로케이션 탱글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A는 이제 10% 스트레인 한 거죠. 10%. 그 다음에 B는 몇 퍼센트 한 거? 50%. 50% 잡아당기고, 50%를 잡아당긴 겁니다. 그래서 디슬로케이션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요 정도로 변형했을 때 요 정도로 이제 좀 탱글된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50%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높은 밀도의 디슬로케이션들이 탱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공 경화에 의해서 강도가 왜 높아지느냐, 바로 디슬로케이션 탱글 현상 때문입니다. 디슬로케이션들이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변형을 하게 되면 디슬로케이션들이 막 뭉쳐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더더욱 다른 애들이 디슬로케이션 갈 때 못 가게 막아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콜드웍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있으면 보통 잃는 게 있잖아요. 얻는 것은 뭘 얻느냐? 강도를 얻죠. 인장 강도도 얻고, 항복 강도도 얻고, 두 개 다 증가합니다. 잃는 게 뭡니까? 연신율 잃죠, 연신율. 뭐, 둘 다 연신율이죠. 리덕션 에어리어도. 연신율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 뭐 이러면 다시, 이게 너무 이렇게 됐다면 다시 어닐링.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콜드 워킹 한 다음에 너무 연신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닐링을 해서, 어닐링 하면 온도 높으니까 재결정이 될 수 있죠. 재결정.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단계가 항상 어닐링의 3단계, 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 처음에 회복해야 돼. 회복은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콜드 워킹이니까 막 계속 막 이 낮은 온도에서 변형 주면서 잡아 당기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온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온도를 높여가지고 목욕탕 좀 갔다 와라. 그래서 하는 거죠. 목욕탕 좀 갔다 오면 쉬면 어떻습니까? 좀 그 피로가 풀어지잖아요. 그게 회복입니다. 재료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온도를 높이면 이제 콜드 워킹에서 막 자기 자리 못 찾고 있던 디스로케이션들이 온도를 높이면은 이제 확산 개수가 높아지니까 자기 자리를 좀 안정적인 자리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만 해주는 게 바로 회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온도를 더 높여주는 거죠. 더 높여주면은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원래 있던 내 결정립에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새로운 결정을 만들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재결정이 되겠습니다. 회복 단계에서는 이 내부에 약간 너무 연신율 낮은 부분만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데, 재결정하게 되면은 강도가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재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레인이 있었어요. 그럼 내부에 막 디스로케이션도 생기고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재결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는 새로운 그레인 하나 만들래 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거. 내가 이제 하나 그레인 새로 만들게. 그럼 뭐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새로운 그레인 내가 새로운 그레인 여기 하나 만들게 라고 만든 거죠. 그럼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지금 어떤 애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애. 신생아.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애니까 여러분들도 애기들 보면은 진짜 피부도 좋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여기에서 아무 내부에 디스로케이션 없습니다. 아무 디스로케이션 없는 상태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재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강도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연신율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재결정한 거 하면 좋은 점이 이제 결정립 미세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좋은데 어쨌든 내부에 디스로케이션들이 이제 사라져서 이것도 사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재결정까지 일어나면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얘들이 나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나 더 커지려면서 애들이 원래는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씩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결정립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립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결정립 미세화가 좋은 거다. 결정립 크기가 커지면 안 된다 라고 배웠는데 결정립 크기가 커져버리면 안 좋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재결정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온도 높이면 결정 크기 커져버리니까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닐링의 3단계입니다. 어닐링 3단계. 회복, 재결정, 결정립 성장. 요 3단계인데 어느 게 온도를 잘 조절해서 또 시간도 잘 조절해야겠죠. 어떤 적절한 수준까지. 나는 뭐 회복만 할래? 난 재결정도 좀 시킬래?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가공경화에서 너무 강도만 높아지고 연신율 떨어지면 어닐링 좀 온도를 좀 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결정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콜드 워킹을 냉연을 33% 했습니다. 33%. 이거 많이 했으니까 여기 보이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 슬립밴드 다 생겨났죠. 슬립밴드 생겼는데 여기에서 580도에서 이건 이제 65 카파에 35 징크니까 플러스
황동입니다. 황동을 가지고 이제 580도에서 3초 동안 놔뒀는데, 3초만 놔뒀어요. 3초. 정말 1, 2, 3 이렇게 3초 놔뒀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까맣까맣한 거 보이시나요? 검은 점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 핵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결정립들이 이제 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막 슬립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요. 막 고통스러운데 여기에서 온도를 좀 높여주니까 여기서부터 나 핵 생성할래. 나도 핵 생성할래. 나도 핵 생성할래. 뭐 이런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를 580도에서 4초를 놔뒀다. 이제 보이시죠? 이제 뭐 이게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게 다 이 결정립들. 재결정. 이렇게 된 게 바로 재결정.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초 하니까 다 완전 재결정됐는데, 뭐 이게 기준이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정립 성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런 데는 굉장히 미세했잖아요. 그죠? 여기 비교해볼까요? 요 부분. 여기 어떻게 됐어요? 훨씬 커졌죠? 자, 여기도 여기 미세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죠? 훨씬 커졌죠? 그래서 약간 너무 많이 하면은 결정립 성장도 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처음에 보시면 이게 그 냉간 가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경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20%, 40%, 60%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게 한 200 몇 도, 한 300도 정도로 온도에 놔두게 되면은 경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 대신 연신율이 증가하겠죠. 요렇게 되는 게 바로 회복과 회복에서 요 떨어지지 않는 거의 회복인데,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재결정하는 거예요. 재결정이 일어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냉간 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도가 우수한데 연신율이 낮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 어닐링을 해서 해소시킬 수 있고요. 어닐링의 3단계는 회복, 재결정, 결정립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되는 그림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공 경화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마르텐사이트 강화입니다. 마르텐사이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르텐사이트 이름은 마르텐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 오스테나이트 이름은 오스텐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페라이트는 페라라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페리틱이라는 게 자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석에 붙어서 페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르텐사이트는 일단 FCC에서 이 FCC 오스테나이트 철에서 두 가지 테크를 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천히 놔두면 그냥 페라이트로 갑니다. 그게 BCC 테크예요. 천천히 그냥 뭐 냉각시키면 일반적인 케이스죠. 근데 빨리 냉각시키면, 엄청 빨리 냉각시키면, 뭐 1초에 한 뭐 50도씩 이렇게 냉각시키면 마르텐사이트 BCT 테크로 타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이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텐사이트 메타스테이블 스트럭처다. 메타는 이제 준이런, 스테이블 안정, 준안정상,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은 준안정상입니다. FCC는 고온 안정상이고 BCC는 상온의 안정상인데 마르텐사이트는 준안정상입니다. 그리고 뭐 화학 조성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여기서는 BCT 구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FCC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온도를 천천히 내리면은 BCC로 이렇게 그 정말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냉각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FCC는 그 내부에 탄소라는 친구들이 침입형 원자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최대로는 한 뭐 1, 2%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BCC 정도가 되면은 요거의 10분의 1밖에 못 들어가요. 100분의 1밖에 못 들어갑니다. 1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0.025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내부에 있던 그러니까 FCC에서 FCC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안에 지금 탄소들이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탄소 나 여기 놀래 하면서 몇 마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BCC로 바뀌면 제가 지금 편의상 철 원자들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가 거의 빠져나가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야 BCC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탄소들이 빠져나갈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집을 뭐 이렇게 샀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세입자들이 있다.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유를 안 주고 그냥 막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고 갇혀버리는 겁니다. 못 나가고 탄소들이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BCC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CC가 안 되고 C는 큐빅이거든요. T가 되는 거예요. T는 테트라고날입니다. 테트라고날이라 하면 직육면체. 직육면체지만 그러니까 정사각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들이 뭐 여기 껴있는 거예요. 여기 뭐 껴있어가지고 예? 여기에서 완전히 큐빅이 되지 못했습니다. 큐빅이 됐으면은 이렇게 정육면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육면체가 되지 못하고 뭔가 길쭉한 그런 사각기둥 형태로 남아있는 게 바로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나. 바디 센터드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내부에 하나 있고 이건 똑같거든요. 근데 BCC는 어떻습니까? BCC는 똑같은 바디 센터더라도 이 바디에 하나 있고 여기 코너에 다 하나씩 있으면 이 모양이 정육면체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BCT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길쭉한 사각기둥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이 확산해서 그러니까 이 원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 확산, 두 번째는 변형에 의한 디슬로케이션의 이동.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디슬로케이션의 이동으로 뭐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 여기서 확산을 통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BCC로 가면 여기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게 뭐 충분히 뭐 한 1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다른 집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바로 다음날 방 빼라고 하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경우는 확산이 없다는 diffusionless transformation 전혀 그러니까 무확산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확산이에요. 무확산 확산이 전혀 없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이 변태가 일어나는 게 이게 전단 변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단 무확산 전단 변태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변태는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한국말로 변태라고 합니다. 마르텐사이트가 되면 엄청나게 강도가 높습니다. 경도와 강도가 모두 높습니다. 그다음 어서멀 온도가 가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열적으로 뭐 가해져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밀려서 그냥 전단 변태로 확산 없이 전단 변태로 된 거고요. 형태는 플레이트나 레스. 그러니까 플레이트보다도 레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 미세조제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침상형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침처럼 생긴 침상형. 이런 것들 침상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이 무확산 전단 변태로 일어난 이런 길쭉한 모양을 우리가 레스라고 합니다. 넓적한 모양이면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레스죠. 레스인데 에시큘라. 왜냐면 침상형이니까. 침상형은 영어로 에시큘라라고 하거든요. 에시큘라. 이 침상. 침이 흡수할 때 침상. 레스란 말을 레스 마르텐사이트란 말을 레스 마르텐사이트. 그러면 사람들 다 잘 알아듣습니다. 요게 이제 마르텐사이트가 되겠고, 메커니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스나이트가 있는데 천천히 원래 가면은 BCC, 카바이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빠르게 냉각시키면 마르텐사이트, 메타스테이블, 준안정, 디퓨전리스, 확산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천천히 다시 이 템퍼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르텐사이트가 처음에 발명되었을 때 또는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르텐사이트가 무쓸모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너무 높은데, 매우 높은데 기가급이 나오거든요. 연신율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뭐 연신율이 너무 낮아서 어디 쓸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텐사이트는 뭐 쓸모없는, 마르텐사이트 어딨어, 뭐 마르텐사이트는 뭐 강도 좋은데 왜 연신율이 낮아서 어차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마르텐사이트였는데, 이게 템퍼링을 하고 나니 재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라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템퍼링을 하니 이게 어느 정도는 요 전 단계 BCC와 카바이드가 있는 요런 게 짱의 카바이드고 나온 BCC, 그러한 단계와 비슷하게 가면서 원래 있던 마르텐사이트보다 강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원래 뭐 마르텐사이트 강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조금 손실봐도 뭐 상관없죠. 어차피 이미 높으니까. 하지만 뭐 연신율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인성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소재를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철강 소재들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입니다. 왜냐면 강도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연신율, 그 다음에 뭐 인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옛날 베인 모델인데, 베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인이라는 사람이 간단한 모델 설명했는데, 물론 이 모델이 사실 틀린 모델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대략 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흰 거 보시면요, 이게 일단은 FCC입니다. 처음에 FCC죠. FCC에서도 보면은 사실 내부에 BCT가 가지고 있어요. FCC에서 요거를 연결해 볼까요? 요거 4개 연결하고, 요거 4개 연결하고, 쭉쭉 거. 여기 또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BCT를 사실 갖고는 있어요. FCC라는 것 자체가 BCT를 이미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르텐사이트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인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 111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111면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서 BCC를 만들어냅니다. 요 면이 나중에 BCC의 그 110면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FCC의 112면이 나중에 BCC에서는 110면 되거든요.
뭐 이런 관계를 가져요.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베인이라는 사람. 왜냐면 근데 이게 맞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길이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해가지고 요거 따라서 뭐 이동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BCT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탄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CT가 되는 겁니다. 실제는 비율이 한 뭐 이렇게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냥 단순 페라이트는 없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마르텐사이트 변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준안정상, 그 다음 BCT 구조고 카본 과포화 고용체, 카본이 꼭 들어있어요. 내부에 꼭 들어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산이 필요 없었고 굉장히 높은 경도 및 강도, 그러니까 온도 영향 받지 않았고 탄소의 양이 많으면 플레이트 타입, 탄소의 양이 적은 일반적인 케이스, 우리가 보통 보는 케이스는 탄소의 양이 적거든요. 레스로 된다. 레스가 이런 에시큘라 침상형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스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레스 마르텐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본 함량이 0.4 이하입니다. 레스 마르텐사이트, 레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길게 있죠. 이게 레스 길게 있는 것들이고, 이 레스 마르텐사이트는 템퍼링 안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은 전위 밀도, 하이 디슬로케이션 덴시티를 나타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가끔씩 뭐 리테인드 오세나이트, 잔류 오세나이트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 템퍼링은 맨 마지막에 퀸칭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퀸칭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퀸칭 중단하고 나서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자연스럽게 템퍼링이 되겠죠. 그런 걸 우리 오토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마르텐사이트라는 애들한테 뭐 200도 정도는 굉장히 뭐 거의 미지근한 뭐 온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300도 정도는 템퍼링을 해주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레스 마르텐사이트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세멘타이트의 존재입니다.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이렇게 이 세멘타이트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세멘타이트들. 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스 마르텐사이트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텐사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후반부로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복합재가 되겠습니다. 복합재. 자, 복합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소재를 서로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멀티페이즈 매트리얼이다. 같이 쓴다. 컨비네이션, 조합해 쓰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쓰면 뭐 그런 거죠. 여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이제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축 구조물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축 구조를 보시면은 철근이 내부에 들어있고 콘크리트가 이제 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라믹이기 때문에 그 압축 강도에는 굉장히 이제 잘 지탱을 하고 강도적인 측면에는 우수하지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때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럴 때들 우리가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근을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철근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이 컴포짓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 선택을 해야겠죠. 이 컴포짓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무한대의 종류를 가집니다. A와 B를 섞을 수도 있고 A, B, C를 섞을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소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무한대의 가지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 한 2개 정도를 섞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3개, 4개 섞으면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2개 정도만 섞어도 충분하겠죠.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걸 감싸고 있는, 매트릭스가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철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dispersed phase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매트릭스가 밖에 있는 애, dispersed phase가 여기 있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시면은, 일단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재는. 첫 번째, 밀도. 얼마나 많이 넣을 것인가. 4개 넣을 것인가? 6개. 6개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개면 요 사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이 서로 접합력이 우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느다란 거 쓸 것인가, 굵은 거 쓸 것인가.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형태. 봉상 쓸 것인가, 사각 기둥형 쓸 것인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분포. 뭐 일자로 이렇게 놓을 것인가, 지그재그로 놓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 방향, 오리엔테이션. 만약에 우리가 철근 구조물로 건물 세우는데 철근을 그냥 옆으로만 쌓으면 의미가 없겠죠. 기둥 방향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짓이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그 강도가 높은 애들이 일반적으로는 이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이 사실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합재, 뭐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은 강도는 높고 가볍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굉장히 우수한 복합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재를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우수한 퀄리티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뭐 테슬라라던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뭐 거의 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거의 뭐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또 경량화, 강도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복합재의 사용은 더더욱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자연상에서도 복합재적인 요소들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 게 그냥 뭐 이게 있으면 나이테가 있으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가 복합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빨리 못 자라고, 그 다음에 뭐 여름엔 빨리 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내부의 밀도가 바뀌는 거예요. 밀도 바뀌면서 복합재적으로 이쪽에 약간 이런 부분들은 덕타일하고, 이쪽은 뭐 강도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이 복합재적인 역할을 해줘서 나무가 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뼈의 경우도 같습니다. 뼈의 경우도 이런 복잡한 복합재적인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 속에서 이제 우리를 잘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복합재에서 일단은 매크로한 경우에는 뭐 구조재료라던가 콘크리트 이런 거, 마이크로한 경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방향을 뭐 연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예를 들자면은 복합재 이런 거 있잖아요. 쭉쭉쭉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이렇게, 그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길쭉길쭉한 파스타, 그죠? 요런 거 마카로니 같은 거, 그런 거, 뭐 펜네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온다. 그럼 그것도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파이버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파티클을 쓸 수도 있겠고, 그냥 이제 디스퍼전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딱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게 약간 뭐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비정질 같은 거 있고, 여기에다가 금속 파이버 이런 거 넣으면 비정질이 사실은 다 좋은데, 이 또
압축 특성은 좋은데 인장 특성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비정질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금속 파이버 같은 거 이렇게 잘 집어넣게 되면, 이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면은 또 이거 완전히 이제 우수한 복합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한 철강 소재에서도 복합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속도용 공구강, 하이스피드 스틸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복합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단 기지는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를 해야 경도가 제일 높으니까 이 하이스피드 스틸롤이라는 건 아변 롤이잖아요. 아변 롤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롤이 튼튼해야만 여기에서 우리가 해서 아변시켜가지고 판재를 쭉쭉 뽑아 나가겠죠. 그죠? 롤이 엄청 튼튼해야 되거든요.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 근데 걔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내부에 탄화물까지 석출을 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경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경도가 사실상 제일 높은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바이드, MC 카바이드, M2C, M7C3, M6C 다양한 카바이드들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수한 경도, 내마모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거죠. 미세 조직을 보시면요, 뭐 이런 식이죠. 이 템퍼드 마르텐 사이트 기지인데 여기에다가 내부에 뭐 M7C3는 MC는 이런 탄화물들이 다 잘 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바이드도 형성시키고, 그다음에 마르텐 사이트도 많으면 플레이트고 적으면 레스니까 어느 정도 어떤 거 만들지도 결정할 수 있겠죠. 합금 성분 조절해야 되겠고요. 바나듐이라는 애가 이제 중요한 카바이드를 잘 만들어주네요. 카바이드. 바나듐이 이 카본이랑 잘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MC라고 하는 건 메탈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듐 하나랑 카본 들어가요. 바나듐 자리 다른 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롬은 보통 만드는 애들이 M7C3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나듐은 이 MC라고 해서 굉장히 경도 높은, 그러니까 크롬은 경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크롬이랑 결합하면은, 텅스텐이나 몰리브데늄 같은 경우에도 M2C나 또 MC 카바이드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각각 다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각각의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텅스텐이나 몰리나 크롬이나 바나듐이나 카본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굉장히 우수한 경도의 고경도 고속도 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강화기구들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살펴본 강화기구들을 뭐 맨 앞에 보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합금 설계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고용 강화, 석출 강화, 얘들이 중요한 때 언제냐면 주로 또 비철 재료, 알루미늄 이런 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일단 모든 데서 다 쓰이는 거는 이 결정립 미세화입니다. 결정립 미세화는 뭐 재료라는 분야가 뭐 있는 한은 뭐 거의 계속적으로 나올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간 가공에서의 가공 경화. 자, 이거는 뒤에서 이제 냉간 가공하면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니까 뒤에 뭐랑 같이 어닐링이랑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닐링이랑 같이 이해를 하면은 좋다. 그 다음에 마르텐사이트 하드, 이건 철강 재료에서, 철강에서 온도를 갑자기 확 낮춰가지고 뭐 만든다는 거죠? BCT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죠?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만 높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것들이 복합재. 그래서 뭐 우리가 탄소 복합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복합재입니다. 그래서 복합재들이 앞으로 또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프랙처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랙처 미케닉스 이쪽을 또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